예, 방송대 김성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은 저랑 함께 백제성, 중국의 장강 삼엽 초입에 있는 백제성 다녀오셨죠. 이번에는 황하를 따라서 여행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황하의 발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로 가는 그 전체 여정을 이제 방송 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하가 워낙 길어서 5,400km 정도 되죠. 굉장히 긴 강인데 곳곳에 황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비경도 있고 그 황하가 지나는 곳에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 쭉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곳은 이제 마지막 황하가 마지막으로 바다로 흘러가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 산동성 구간입니다. 황하가 쭉 이제 산동성으로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유서 깊은 도시는 제녕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어로는 찌닝이라고 하죠. 네, 저기 보시면 이제 그 유명한 청도가 있죠. 칭다오 비지오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청도가 저곳에 있죠. 이 산동성의 중간에 있는 이제 가장 유명한 산, 태산이 있죠. 태산 한번 가볼까 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듯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그 태산 말이죠. 그다음에 그 태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곡부가 있어요. 곡부 어딥니까? 공자님의 고향,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자님의 그 유서 깊은 고향 곡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는 겁니다. 근데 그 곡부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그곳이 이제 제녕이라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제녕이 더 크죠. 큰 행정구역 단위여서 그 안에 이제 곡부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제녕 그곳에 이제 이 한시 기행에서 중심 인물인 이백과 관련된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태백루라는 곳입니다. 태백루, 이태백의 본래 이름은 이백, 그리고 태백은 자예요. 자는 뭐냐면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 이름 대신에 흔히 쓰는 그런 용도로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름과 뜻이 좀 통할 수 있게 그게 태백입니다. 본래 이백의 어머니가 이백을 회임했을 때 그때 꾼 꿈이 이 태몽이 태백성이 품에 안기는 것을 꿈꾸고서 이제 이백을 회음을 했어요. 태백성은 어떤 별이냐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무슨 별입니까? 샛별이에요. 금성을 이제 태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를 태백이라고 불러서 보통 우리가 이태백 해가지고 태백이 훨씬 친숙하죠. 이태백이 이곳 제녕으로 이사를 옵니다. 본래 저 호북성 알육이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부인 허 씨와 함께 살았는데 부인이 한 11년 살다가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데리고서 이곳 이제 제녕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당시가 이제 이백이 별로 그렇게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새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원만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부인과의 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백이 지금 벼슬도 없잖아요. 뚜렷한 벼슬도 없죠. 가진 재물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잔소리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구박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때마다 이제 이백이 달려왔던 곳이 바로 이 태백루예요. 술집이에요, 술집.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술은 안 팔아요. 이제 이백 기념관이 됐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늘 이제 자기 그 울분, 자기 쌓인 그런 답답한 마음을 이제 술로 이제 또 풀어냈죠. 아마 그때 술이 없었으면 이백 아마 진즉 아마 파탄이 났을 겁니다. 술로 다 그런 울분을 토해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 가면 지금도 이제 이 동상 보이시죠? 술잔 딱 들고 상념에 잠겨 있는 동상 여러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흔히 많이 우리가 소개하는 유명한 작품이 이백이 쓴 많은 작품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술을 권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진주,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진주란 말은 장자는 이게 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주, 술 드시라고 청한다, 권주가예요. 제가 한번 그 앞부분만,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앞부분만 한번 쭉 읊어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차게 흘러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높은 집 밝은 거울 속 슬픈 백발을 아침에는 푸른 실 같더니 저녁엔 이미 눈이 되었다네. 인생이 득이하면 진탕 즐겨야 하는 법. 황금 술잔 빈 채로 달빛을 대하게 해서는 안 되네.
하늘이 내게 재주를 주었으니 필히 쓰일 때가 있을 것. 천금은 다 뿌렸어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 예, 이 장진주 그 맨 앞단락입니다. 제가 옛날 그 음성의 방식으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잔 극하게 먹고 불쾌해진 이백이 이 태백루 난간에서 자신의 이 유명한 작품 장진주를 부릅니다.君不见黄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复复怀。君不见高堂明镜悲白发，朝如青丝暮成雪。人生得意须尽欢，莫使金樽空对月。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尽还复来，还复来。 예, 어떻게 취태가 좀 보입니까? 취태, 추태, 예, 이렇게 이제 장진주를 부르는데 이 장진주가 술을 권하는 노래지만 사실은 이제 술을 권하는 거 그치지 않고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화마 천진치우 불장주 환메이지우 열 동샤 완구초. 내가 타고 온 준마인 오화마, 내가 입고 온 최고급 가죽옷, 아이 불러서 이거 가지고 와서 술로 바꿔 오시게. 네, 그대들과 더불어서 만고의 근심을 녹여버리겠네. 만고술을 녹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술 마시는 이유가 이미 술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주인이 술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말까지 전당 잡히고 옷까지 전당 잡혀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고근심. 만고근심은 그냥 이건 뭐 영원할 것 같은, 지울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근심인데 이게 뭐겠어요? 예, 회제불우의 마음이에요. 재주 있는 사람들은 때를 만나지 못한다. 재주는 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시절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실패의 삶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회제불우의 이 정세에 사로잡히면 이제 인생은 이제 이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회제불우의 마음을, 그런 근심들을 싹 씻어내기 위해서 술을 먹자고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가득 그런 근심이 있습니까? 일단 뭘 하든지, 술을 마시는데 뭘 하든지 그런 근심들, 그런 부정적인 감성들을 몰아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서 깊은 태백루를 구경하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바로 그 유명한 공자님의 고향 곡부가 있습니다. 곡부, 예, 취후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취후. 예, 거기에 이제 삼공이 있습니다. 공묘, 공부, 공림. 예, 공묘는요, 예, 공자님을 모신 사당입니다. 공부는 공자님과 공자님 후대가 살았던 공씨 집안 살림집. 그다음에 공림은요, 예, 공자님의 무덤이 있고 그 공씨 집안에 거대한 가족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삼공을 한번 쭉 둘러보면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죠. 예, 공묘 가면 예, 거창한 대성전이 있는데 여기 뭐 이 건물이 그냥 거의 황제의 궁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시간만 잘 맞추면 예, 그곳에서 공자께 드리는 8일무라고 하는 그런 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균관에서도 석전제 거행할 때 그 추는 춤이죠. 예, 8일이라는 것은 8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 8이 64, 예, 8줄에 8명씩 8줄, 그러니까 64명이 이제 뭐 꽝 깃털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볼만해요. 세계 곳곳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예, 공자한테 참배하는 그런 참배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이 많잖아요. 그 화교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이제 이곳에 예, 자신의 이제 뭐 일종의 뭐 뿌리, 사상의 뿌리라고 하는 공자님께 참배를 하죠. 그 거기를 딱 둘러보고 그 바로 옆에 가면 이제 공부가 있어요. 살림집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공택 고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공자 집안의 오래된 옛날 우물도 있고요. 거기에 특별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래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시와 예를 강조한 집이란 뜻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논어에 나오는데, 논어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느 날 공자님께서 이제 이 공부 집 그 뜰에 서 계셨어요. 근데 저쪽으로 마당 한쪽으로 아들 공리가 지나갑니다. 공리의 차가 백어예요. 그래서 백어야 이리 오너라.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냐? 아이고 뭐 제가 불민해서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큰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시 공부했느냐? 여기서 시는 이제 공자님께서 편찬하신 시경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시 300 이렇게 보통 호칭을 했습니다. 이 시 공부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저 아직 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불학시면 무의언이라. 시를 배우지 않으면 너는 무의언, 말을 할 수 없다. 말다운 말을 못한다는 말이죠. 관리로서, 변호사치로서, 리더로서 합당한 말을 갖출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교양을 갖출 수가 없다. 남들을 설득하고 남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힘을 기를 수가 없다. 시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이 공리가 열심히 시를 읽겠다. 얼마 뒤에 다시 또 공자님 똑같이 물으세요. 너는 예를 공부했느냐? 공자님이 편찬하신 얘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학예면 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너는 무의립,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예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를 단속하는 거죠.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사회 속에서 뚜렷한 독립된 인격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리가 돌아가서 또 열심히 예를 익혔다. 그래서 후인들이 이제 그걸 기념해가지고 시례당, 시와 예를 강조한 집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이런 건물을 하나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돌아보시고 마지막에 또 이제 공림을 갑니다. 공림은 이제 공자님이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 공자님 무덤 지금 나오죠? 저 무덤 앞에 큰 이제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자님을 일컫는 공자님의 칭호 나옵니다. 대성, 지성, 문선왕. 공자님이 왕이에요. 문선왕으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대성이니 뭐 지성이니 엄청난 이제 이런 구호가 그런 칭호가 이제 거기 앞에 붙는데 이 무덤 앞에 서게 되면 공자님이 일생을 공자님 스스로가 요약한 그 말이 떠올라요.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그 다음에 30에 립 자립하였다. 그리고 40에 불옥에 이르렀다. 그죠? 40불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50 지천명, 50에 50에 천명을 알았다. 60에 귀가 순해졌고 이순. 그리고 70에 뭐예요? 종심소욕 부류구.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그것이 법도를 넘어서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욕망과 절제가 잘 조화로운 경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원흉무예예요. 하고 싶으면 다 해. 근데 절대 그것이 이제 법을 넘어서지 않고 잘 조화롭게 되는 그런 원흉무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자님의 자신의 삶에 대한 수료했는데 그것들을 거기서 생각하게 되죠. 그 왼쪽에 아들 공리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조금 떨어져서 앞쪽에 손자인 공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자님은 아들을 왼쪽에 세우고 그리고 손자를 품에 안는 그런 형국, 천륜지락을 즐기는 행복한 공자님의 모습, 그걸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공급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학자로 자라서 이제 이 공자님의 사상을 쭉 이어서 맹자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이제 성인의 학문을 이제 잘 기술화했다 해가지고 전술했다 해가지고 술성이라는 호칭으로 높이 추앙되고 있죠. 이 공자님의 무덤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원흉무예의 그 높은 경지에 도달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원흉무에 도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익숙한 구절, 논어의 맨 첫 장을 여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유붕 자원박내면 불역낙호와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호와, 이 유명한 세 구절에 어쩌면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배우고 그 배움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공자의 모습, 그리고 멀리서 벗들이 찾아오면 그 벗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학문을 실천하는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그리고 인부지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벗들과 함께 학문에 힘쓰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던 이런 데서 어쩌면 최종적으로 원흉무에 그냥 이 욕망과 절제가 잘 조화롭게 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삼공, 공묘, 공부, 공림을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공자의 삶, 공자가 전해줬던 이 교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즈위에 쉐얼 시시즈 부이 외후 여펑즈远方来부이 라후人不知부인 부이 진즈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곡부 여행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디요?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우리가 그 시조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마 태산이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 태산으로 갑니다. 태산은 이제 이 산동성 중앙에 있으니까요. 태산에 올라가서 태산을 구경하게 됩니다. 태산. 보통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이제 지리적 개념 중에 오악이라는 데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악. 이건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방, 5방향이 나오죠. 5 그 방위가 나와요. 그래서 동서, 남북, 그다음에 중앙, 이것이 이제 오방인데 그 오방에 주요한 산들을 다 배치시켜 놨어요. 이것이 이제 중국의 문화에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적 함의가 깊은 그런 개념이자 그런 지역입니다. 동쪽으로는 동악, 태산, 남쪽으로는 서악, 화산, 굉장히 험하기로 유명하죠. 남쪽으로는 남악 형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북악 항산이 있어요. 밑은 형이고 위에는 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소름사로 유명한 중악 숭산이 있어요. 그 오악 중에서 가장 지존한 산으로 특별히 높임을 받는 산이 바로 동악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산은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고, 이 중국에도 창세설화가 있어요. 창세설화가 있는데 그 창세설화에 반고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인물이라기보다는 뭐 신이겠죠. 반고가 딱 깨어나면서부터 몸집이 점점 불어나면서 붙어있던 땅과 하늘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반고가 다 자라났을 때 비로소 이제 지금의 이런 위치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다 자란 거대한 반고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쓰러져 죽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반고의 두 눈이 이제 하늘로 딱 올라가가지고 박혀가지고 뭐가 돼요? 해와 달이 돼요. 그의 수많은 이 머리칼 이런 거 뭐가 돼요? 이게 숲들이 돼요. 그리고 그의 핏줄은 쭉 흘러가는 강물이 되었다, 이런 식이죠. 근데 반고가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서 쓰러진 그 방향이 이 머리가 바로 동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태산이 되었다. 발끝은 화산, 그다음에 그렇죠. 왼쪽 손, 오른쪽 손 각각 이제 형산과 항산, 불룩한 배 그쪽이 중악, 승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머리예요. 그래서 태산이 지존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황제들은 자신이 이제 엄청난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으면 꼭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하늘에 옥황상제. 그 태산은 옥황상제하고 직통하는 구간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봉선이라고 해요. 봉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봉이고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이 선인데, 이 봉선 활동을 태산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진시황이 올라갔다는 얘기, 뭐 한무제, 뭐 이런 여러 그 유명한 황제들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특별히 이제 지존이라는 그런 의미, 그것을 갖고 있는 산이 이제 태산입니다. 중국어로는 타이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많은 그 여행객들이 이 태산을 올 때는 이 지존의 의미, 그걸 이제 태산은 오악 독존이라고 하거든요. 오악 중에서도 홀로 존귀하다, 오악 독존이란 그 개념을 마음에 새기고서 올라가요. 태산이 뛰어난 그 오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산인 것처럼 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이 분야에서 독존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런 꿈을, 이런 마음을 새기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태산 등산은 그냥 보통 등산, 일반 등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태산 그렇게 뭐 대단히 수려하다거나 그렇게 높다거나 하지 않죠. 실제로 높이는 1500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화산이 더 높죠. 1900 넘으니까. 그런데도 이 태산이 바로 이 지존의 의미 때문에 머리요, 그다음에 또 황제가 하늘에 직접 제사하는 곳이라는 이 지존의 의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이 태산을 올라가고 싶어 해요. 저 사진 나오죠? 오악독존. 그 커다란 이제 막 이 글씨가 새겨져 있는 저 오악독존이란 그 바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죠. 태산 곳곳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글씨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글씨가 바로 오악독존이라는 저 글씨입니다. 이곳에 25 나이에 젊은 두보가 이 태산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요. 잔뜩 풀에 죽어가지고서 꽃을 이제 방랑하던 두보가 마침내 방랑의 종지부를 찍고 이 태산에 올라온 거예요. 사실 두보가 굉장히 뛰어났죠. 뛰어났는데 뭐 15살 때부터 낙양, 그 당시 최고의 문화도시가 낙양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쭉 그냥 문단을 출입했어요. 기성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문단에 출입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야, 너 대단한 친구다. 옛날 그 한나라 때 뭐 양웅이니 무슨 뭐 이런 대단한 반고니 이런 대단한 문장가들을 비유할 수 있겠다면서 그냥 인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낙양에서 그때 당시 이제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만 되면 그냥 신들린 듯 썼다고 했으니까 뭐 그냥 자신감이 충패해가지고 그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죠. 야, 그냥 가장 문제 딱 답안 내놓고서 딱 나왔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너무 이게 기가 세가지고서 너무 좀 과장했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떨어졌어요. 자존심에 엄청 상처를 입죠.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하고 이곳 이제 태산에 와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자기 모든 방랑의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이정표를 정하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 꿈을 선포합니다. 태산은 대저 어떠한가? 제 땅, 노 땅에 걸쳐서 그 푸르름이 끝이 없구나. 제와 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태산을 분계로 해가지고서 위쪽은 이제 제나라 있고 아래쪽이 노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와 노에 걸쳐서 이 태산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구나. 조물주는 신령하고 수려한 봉우리를 이곳에 모아놓았고 산의 남북은 어둠과 새벽이 서로 다를 정도로 그렇게 넓고 광대하구나. 씻긴 가슴에는 높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산길을 쭉 가는 거죠. 산 올라가는데 멀리 산봉우리에서 그냥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데 그 구름이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자신 마음의 희망같이 그렇게 여겨진다 이 말이죠.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랫동안 묵혔던 그런 우울한 감정들, 실패감, 좌절감 다 씻어내고요. 딱 멀리 옥황정 태산 꼭대기를 바라봅니다. 그냥 눈이 터질 듯이 눈자위가 터져가지고 거기로 막 지나가는 이 새들이 빨려 들을 것 같이 그렇게 눈에 힘을 주어서 바라보는 그 태산 꼭대기 옥황정,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보가, 젊은 날의 두보가 실패를 딛고 힘차게 노래합니다. 호이땅 링쥐에딩 일란 중산시여 흐당등 절정 일남충산소라. 내가 반드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서 조그마한 산봉우리들을 굽어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까마득하게 높은 봉우리들, 그 수많은 봉우리들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이뤘던 위대한 위인들처럼 보이지만 내가 저 산 꼭대기 그 옥황정에 올라가는 순간 그 높은 봉우리들도 모두 다 내 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단한 시를 써요. 이게 바로 망악 태산에서 바라본다. 태산을 바라보면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거죠. 지존에 이 태산을 닮아서 이 지존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아주 대단한 그냥 그런 선포인 것이죠. 두보가 그렇게 읊은 뒤로 그 두보의 목소리가 지금도 태산을 감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태산의 수많은 석각 중에서, 태산은 서예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막 곳곳에 다 글씨들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읊어드렸던 회당 능절정 일남중산수. 언젠가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묵봉우리들을 한번 굽어볼 것이다.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오는 모든 그 여행객들보다 너도 나도 전부 다 그 구절을 읊는 거죠. 호이 땅 링죄딩 일란중산 샤오샤오샤오샤오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게 저는 제 귀에는 이것이 젊은 날의 두보의 목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두보는 이 자신의 선언처럼 이 시에서 밝힌 대로 자신의 선언처럼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야 뭐였죠? 네, 시입니다. 시의 영토에서 시의 나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됐죠. 시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의 후배 시인들이 전부 다 그 발 아래에서 그를 숭배하고 그의 시를 배웠어요. 여러분도 이 태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녀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한번 꿈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大众福如何 齐鲁尽为了，造化众生笑，阴阳和混淆。当雄生层云，决子如归鸟，会当凌绝顶。 일란 종산시야. 바로 태산은 꿈의 산이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태산 일출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 밑에서부터 그냥 엄청난 그 계단길을 걸어서 이곳 태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일관봉이라는 곳에 가서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기원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두보의 식구입니다. 호이땅 링쥐에딩 일란 중산시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으뜸 가는 존재, 독존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다짐, 그런 선포. 이번 시간에 이제 황하를 따라가는 여정 중에서 산동성 부분, 그래서 제녕 그리고 곡부, 태산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태산 구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도로 가서 청도에서 뭐 금방 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녀온 기억으로는 3시간 정도면 청도에서 태산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가서 태산 보시고 밑에 있는 곡부 그리고 제녕까지 들러서 거기에 또 뭐 맹자의 고향도 있고요, 제갈량 유명한 제갈공명의 고향도 있습니다. 뭐 두루두루 다닐 곳이 많으니까 한번 산동생 기행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중국 한식행 1편 장강 황하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혹시 여행을 계획하시면 그 책 한번 꼭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